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제가 썸네일에 부채의 역습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가게 이 세 곳이 부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 재정 적자, 기업은 수출 관련해서 선별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서 역시 기업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특히 내수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가게, 영세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 금융정책으로 받았던 그 빚이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하기 때문에 세수 부족이 더 심화되는 상황이고요. 또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도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윤 정부 5년 동안 287조 원 정도 감세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 관리재정 적자는 상반기만 100조, 세수는 올해도 32조 예상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정부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기업이나 가게에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상황, 그것이 더 힘든 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예산의 65%를 쓴 상황이라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업들도 삼성전자 발 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벌써 6만이 무너지고 5만 7천 원대. 계속 외국인 투자자는 팔고 있는 상황이죠. 기관까지 팔더라고요.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우리 증시에서 팔아서 유출되는 현상, 또 외국에서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가게는 빚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600조, 그 이자 비용이 너무 힘든 상황이고요. 어제 모 신문사에서 우리나라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못 내고 있다. 한계 기업이죠. 10곳 중에 4곳이 넘는 곳이 한계 기업이다. 그러면 팔아서 이자를 못 내면 나머지 비용 처리를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다 이제 빚이 되는 거죠. 가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고금리의 고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물가다, 물가가 높다는 얘기인데, 기업의 재고가 많아서 충당을 할 수 있는, 박리담회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적자 보면서 재고를 처분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요즘 기업은 재고를 그렇게 많이 쌓아놓질 않아요. 새로운 재고 투자 개념이라고 해서 적당한 재고를 유지하는 그것이 현금을 묶어놓기 때문에 현금 흐름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고도 과거처럼 뭐 수요 예측을 물론 해서 하지만 기업에 피해를 갈 만큼 재고 관리를 하질 않습니다. 물가가 높아서 소비 행위를 못하는 거냐, 아니면 돈이 없어서 소비 행위를 못하는 거냐. 저는 후자 쪽에 더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100원 했던 게 150원 하면 못 사죠. 그리고 안 사지게 되죠. 미룹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 부동산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양적 완화를 많이 했죠. 돈을 많이 풀었어요. 전 세계가. 우리나라는 그나마 적게 푸는 겁니다. 코로나 때 GDP의 3.2%밖에 안 풀었어요. 다른 나라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곳도 있고, 뭐 5%, 10%, 30%까지 많이 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적게 풀었죠. 근데 이제 국민들한테 빚을 안겨준 거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대량의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대부분 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면 그 부동산이 시장이 좋아서 회전이 돼야 되는데 유동성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거기서 돈이 딱 막혀버리니까 부동산을 살 때 자기 돈 100%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지금 LTV 같은 경우 80에서 70으로 내린다고 하는데 10억짜리 담보 70까지밖에 안 해주겠다. 80까지 해주다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매수가 자기 월급에 50%가 넘게 부동산을 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소비자들, 직장인들, 그리고 코로나 때 빚을 낸 것들이 돌아와서 그 원리금을 갚는데 자영업자의 25%는 다 파른 돈 갖고 내야 되는, 157만의 자영업자가 매출액의 100%를 이자로 내야 되는 상황. 소비를 할 수 없는 거죠. 소비 자체를. 물가가 높은 걸 떠나서 돈이 없어요. 구매력 자체를 상실한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배당하지 않고 유보로 이렇게 갖고 있는 돈이 한 1,000조 돼요. 근데 그 1,000조를 못 푸는 거죠. 너무 지금 불확실성한 상황이라. 1,000조로 해야 큰 돈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134조 갖고 있는데요. 이런 경제 주체들이 빚에 허덕이니까 부실이 생기죠. 연체가 생기는 겁니다. 연체율이 올라가요. 그 연체율이 올라가면은 어디가 문제가 돼요? 금융기관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시중은행 연체율이 0.63까지 왔잖아요. 작년에 0.4에서 0.5%를 넘으면 굉장한 높은 연체율이에요. 이 시중은행의 연체율. 그런데 새마을금고, 축협신협 이런 데는 뭐 5%대 연체율이 5, 6%대. 100명 중에 5, 6명이 연체를 하고 있다.
굉장한 위험이죠. 은행들도 부실 채권을 위해서 대선 충당금을 쌓아놓지만 그 대선 충당금으로 떨궈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융단도 빚이 생기는 상황. 거기다가 아직 PF 대출이 안 터졌죠. 그거 터지면 500조. 제가 볼 때 300조라고 하는데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단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 부채는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성장을 위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주 구멍가게라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내 돈만 갖고는 할 수 없어요. 자기 자본만 갖고는 하긴 어렵죠. 일정 부분 타인 자본을 갖게 됩니다. 그게 부채죠. 그래서 자산을 형성하는 거죠. 부채와 자본이 합쳐져서 자산이 되는 건데 이 부채가 내 돈 100이고 타인 자본 부채가 100이면 200이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200인데 그 중에서 내가 갚을 수 있는 유동자산이 100이면 괜찮은 거예요. 상계를 할 수 있으니까. 부채 비율 100%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부채 비율이 140, 50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자 비용 때문에. 이자를 못 갚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0이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500이 돼야 돼요. 그래서 100으로 이자를 갖고 나머지 400으로 순차적으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나는 건데 영업이익이 이자가 100인데 영업이익이 100이에요. 이제 이자 보상 비율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이자 보상 비율이 보통 4.5 정도 돼야 되고 어느 크기로요? 이자의 5배는 돼 있어야 된다. 영업이익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 참 어려운 거죠. 1929년 대공황이 있기 전에 네. 유럽하고 미국하고 관세 전쟁이 있었어요. 물론 직접적인 그 관세 전쟁으로 대공황이 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큰 변수로 작용한 건 맞아요. 지금 트럼프 후보가 관세 정책을 하려고 하죠. 보호무역주의.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이 유럽이 그냥 방치를 할까 저도 이것도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 규모는 커요. 중국이 미국 경제 규모의 이제 한 70%까지 왔죠. 근데 유럽은 중국보다 조금 낮아요. 떨어졌어요. 높았는데. 한 65%. 3분의 2 정도 되는 거죠. 미국 GDP에. 미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유럽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분의 1.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하고 GDP가 같았는데. 경제 규모가. 유럽 EU도 폰데이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재임이 됐고 새 이제 EU 총리도 이제 선출이 될 거고 EU 같은 경우는 7년 단위로 예산을 합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예산이 돼 있고 28년부터 이제 예산을 짤 건데 아마 새로운 예산 정책으로 갈 것이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EU도 환경, 규제, 인권 이런 어떤 경제 프레임에서 이제 좀 변화를 할 겁니다. 성장, 산업을 포함한 환경, 인권, 규제
규제도 이제 많이 풀겠죠. 이제 그런 쪽으로 변하지 않으면 이유도 지금의 상황에서 이유 자체 베이스가 복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한계가 온 거죠. 인구는 감소하는데 청년은 줄어들고 복지 정책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중심에 놓고 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해리스가 당선이 돼도 관세는 일정 부분 관세 정책은 해야 돼요. 근데 할 거라고 보고요. 관세 정책을 높게 하면 상당한 이제 무역 갈등이 예상이 되는 거죠. 중국과 EU. 트럼프가 아무리 자국을 보호한다고 해도 미국 혼자는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축통화국이라고 마음대로 함부로 그렇게 또 할 수도 없어요. 미국이 힘들 때는 약소국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는 성장, 그런 것들은 현 세계 흐름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과 EU도 견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는 보는 거죠. 이제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900조에서 정도 되는데 지금 중시가 좀 빠졌죠. 그래서 손실이 뭐 몇십 조 난다고 하는데 그럼 투자 수익률이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고 연금을 내야 될 청년이 이게 줄어들었어요, 많이. 지금 20대 경제활동 인구 중에 20대가 12.5%예요. 30, 40대가 40%. 5, 60대가 50%예요. 5, 60대가 더 많아, 경제활동 인구가. 60대가 제일 많아요. 23.7%인가. 50대보다 더 많아요. 이런 기현상. 이 역삼각형 현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60대가 더 많은 경제활동 인구를 갖고 있는 한국. 참 우려됩니다. 이게 저는 청년 인구 감소도 원인이라고 보지만 청년 우수 인력이 많이 해외로 나간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공한 게 누구예요? 의료계, 과학계. 이 정부 아닙니까? 생태계를 함부로 손을 대고 상위 협의 안 하고 사회자가 합의 없이 독재주의식으로 이렇게 해. 따라와. 이런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떠나죠.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연금을 국민연금을 개혁하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 정부와 강요들, 국무총리. 저는 이 여야 의원들도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또 해외 국민연금이 상업용 부동산도 많이 투자했잖아요. 일본의 전범기업 63곳에 2조 2,80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 상업용 부동산에서 나는 손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자꾸 줄어가요. 내야 될 청년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런 세 가지 원인. 수익률이 떨어져, 내야 될 연금 계층이 감소해. 지금요, 자영업자는 국민연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안 내고 싶은 게 아니라 못 내는 거야, 상황이. 아니, 은행도 연체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낸다니까요. 그거를 아셔야 돼. 연금개혁 하실 때. 지금 자영업자, 600만 자영업자가 그런 상황이라 이거죠. 많은 국민연금의 구성원인 그 자영업자가 못 내는 상황이다. 연금을, 국민연금을. 그러면 국민연금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지금 환율 1830원까지 찍었죠. 이 환율 방어한다고 외평채 기금 없으니까 350억 달러 또 150억 달러에서 500달러를 갖다가 환율 방어를 했어요. 한 85조, 90조를 이미 써버렸어요. 그런데 1410원이면 우리나라가 이 환율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해서 국민연금에서 400억 달러 한 40조를 1410원에 환해지 해놨어요. 한국은행이 국민연금하고 수합을 한 거죠. 뭐 얼마 안 남았어요. 1410원. 그럼 1410원이 가면 무조건 국민연금 400억 달러로 방어합니다. 만약에 그게 1450원, 1500원 가면 이제 환차손 나눠서 갚을 때 그거 어떻게 갚아요? 이자도 지금 내야 돼요. 나라가 지금 이거 환율도 그렇고 큰일입니다. 제가 볼 때. 국민연금을 그렇게 갖다가 125조예요. 900억 달러면 지금은 125조가 넘지. 1383원이면 더 올랐으니까. 근 130조를 환율 방어하는데 갖다가 국민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여야 합의도 없이 국회에서 거론되지도 않고 그렇게 갖다가 쓴다? 자기 돈에? 국민 돈 아니에요, 그거. 국민이 낸 세금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서 국민연금 한다고, 연금 개혁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채의 역습. 부채가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게 부채가 된 거고 저희 같은 자영업자가 기업이나 그 은행이 가진 담보가 국가에 또 담보가 돼서 그 담보로 국채를 찍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채가. 부채 없이는 국채를 못 찍어요. 담보가 없잖아요. 그런 순기능이 있어요. 부채 자체가. 그러나 그 순기능을 넘는 부채가 됐을 때는 이건 쓰나미로 온다는 거죠. 부채 관리를 잘못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돌을 올릴 때 힘들면 우리가 대나무를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운데 돌멩이 놓으면 훨씬 쉽게 적은 힘으로도 올리잖아요. 지렛대 아니에요. 그 부채가 지렛대거든요. 레버리지. 그 부채를 잘 끌어올렸어요. 근데 부채가 너무 커. 근데 부채는 철근이었는데 이제 대나무가 돼갖고 뚝 부러져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 우리는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국은 부동산 대출. 유럽이 재정관리를 잘하거든요. GDP의 0.35% 이하 적자나지 못하게 아주 헌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규제가 아주 심하다고 할 정도로 이유가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런 건 좀 장점인 건 있죠. 그러나 경제가 성장할 때, 돈이 필요할 때 국채 발행을 또 못하는 그런 또 양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관리를 잘하는 나라가 이제는 경쟁력이 있는 거고, 제가 또 우려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료들이 지금 고위 공무원이나 지금 MZ세대 관리들이 저성장 시대에
경제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계속 높은 성장률을 왔던 우리 한국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 문화가 고성장에서의 그런 경험만 해가지고 저성장 시대의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최상문 부총리가 저하고 같은 82학번인데 최상문 부총리가 저성장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그 저성장기에 경제정책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폐, 동화, 수출 수입, 재정, 이런 것들을 저성장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경험을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를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 것도 큰 하나의 문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발적 실업자. 우리나라에 나는 일 안 하고 실내하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 실업자. 일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 120만 명. 문제 있죠. 그리고 계약직이 42%. 뭐 38.5%라고 하는데 그건 40%. 10명 중에 4명은 계약직. 기초 체력이 국가가 너무 허약해 있다. 이 전체적인 경제를 볼 때는 어떤 시점, 스팟, 모멘텀을 볼 거냐? 어떠한 흐름, 사이클, 플로우를 볼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플로우의 경제를 잘 봐야 됩니다. 흐름의 경제, 사이클의 경제. 우리가 어디에 있나, 사이클에서. 아직 안 왔어요. 그것을 보고 안 왔어요. 거기에 맞게 정책을 실행을 해야지. 지금 현 시점이 이러니까 약치라고. 이런 모멘텀식 경제 접근 방식은 위험하다. 주식이 큰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모멘텀이 딱 영향을 주면 이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기초 체력이 좀 튼튼할 때 가능하지. 저성장기에서의 모멘텀 전략은 쉽지 않습니다. 충격요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순간적인 반등은 해도 반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쓰시다가 이게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그걸로 배도가나 버리는 게 많아요. 국가가 나설 때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나서야 돼. 아니 왜냐면 그나마 HP가 그냥 레리비 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방관하지 말고 일정 부분 나서야 할 때다. 재정이 없다고 손 놓지 말고 현장에 가봐라. 장관들은 뭐가 어려운지 격려라도 해줘라. 재정 지원을 못하면. 그리고 현장을 체험을 해라. 알아라. 그래야 내년 내후년 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 알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정말 제가 정치 얘기 많이 안 하죠 요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한 사람이 뭐 2달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언론 방송을 도배하고 이거 나라 꼴이 엉망이잖아요. 뭐
어떻게 명부인이 매일 나와요? 이거 저는 정치를 이렇게 다룬다는 게 제가 국민으로서 자괴감이 들어서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요새는. 나라가 정말 필요 없는데 국력을 소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념적인 갈등의 빨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정치 상황. 그러니 사회적 비용에서 이념 갈등 비용이 70%나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160조 1년에. 이 뭐 하는 거야. 이런 경제 갈등에서 70%가 차지해야지. 이 정치권 정말 책임지셔야 돼요. 지금 심판을 할 상황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럼 심판의 이제 형태가 중요한데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이제 국민들이 사회적 합의를 하시겠죠. 정치권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 삼성전자 지금 57,000원이라는 거 무슨 말이에요? 1,500조 브랜드가 한 850조로 떨어진 거예요. 브랜드가. 우리나라 6,200조 브랜드 가치가 제 생각에는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하루에 2조씩이 지금은 4,000조 될라나? 4,000조도 안 될 것 같아 난 생각. 잼버리에서만 한 400조 까먹었는데 뭐. 돈도 안 들어와, 사람도 안 들어와, 외국에서. 돈은 나가, 인재는 나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 아니에요. 이런 거 그냥 방치하고 다른 거에 막 죽이니 살리니. 그거는 몇 사람이 이렇게 해서 빨리 상황을 끝내. 그리고 그 발등에 떨어진 불이잖아요. 은행까지 망하게 생겼어, 나. 은행 망할 것 같아. 아니, 뭐 돈을 못 내면은 대손 처리하는 것도 한도가 있지. 뭐 압류 들어올 거예요? 압류 다 찍어봐야 뭐야. 경매도 50%도 안 될 건데 해봐야 이제는. 50%에 낙찰되겠어요? 30, 40%에 낙찰돼. 그럼 다 부실 아니에요. 은행 망하는 거지 뭐. 외국 사람도 돈 있는 거 다 빼나간다니까. 지금 미국 달러하고 엔화 이거 한 130조를 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또 휴지되니까 이제 다 외화를 사는 거야. 정신 차립시다 우리. 정부 좀 같이 한번 잘 해봅시다. 감사합니다.